전망이 좋은 방.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 일부. 제7장. 그들은 돌아온다. 오후 내내 언덕을 오르내리며 복잡한 게임이 펼쳐졌다. 루시는 게임의 정체도 누가 누구 편인지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조 씨는 의아한 눈빛으로 이들을 맞이했고 샬럿은 대수롭지 않은 잡담으로 그의 의문을 피했다. 아들을 찾던 에머슨 씨는 아들의 행방을 물었고 중립적인 비비 씨는 파벌들을 모아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들 가운데 판이 있었다. 2000년 동안 묻혀있던 위대한 심판이 아니라 사소한 사회적 갈등과 실패한 소풍을 주관하는 작고 보잘것없는 심판이었다. BBC는 모든 것을 잃었고 기분 좋은 놀라움을 안겨주려 가져온 차 바구니를 홀로 다 비웠다. 레빗이 양은 바틀릿 양을 잃었고 루시는 이저 씨를 잃었으며 에머슨 씨는 조지를 잃었다. 바틀릿 양은 맥킨토시 광장을 잃었다. 그리고 파에토는 게임에서 졌다. 그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깃을 세운 채 떨면서 마차 위에 올랐다. 마치 곧 들이닥칠 악천후를 예견이라도 한 듯. 자, 어서 가죠.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시뇨리노는 걸어갈 겁니다. 끝까지요? 몇 시간이나 걸릴 텐데. BBC가 말했다. 그렇겠죠. 제가 그건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거든요. 그는 누구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다. 패배가 유독 그에게 굴욕적이었을지도 모른다. 다른 이들은 조각난 지식에 의존했지만 오직 그만이 온전한 본능으로 능숙하게 게임을 해냈다. 사물의 본질을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직 그만이 예견했다. 닷새 전 죽어가던 남자의 입에서 루시가 들었던 메시지를 오직 그만이 해석했다. 인생의 절반을 무덤에서 보내는 페르세폰에도 해석할 수 있었을 그 메시지를 이 영국인들은 알아듣지 못했다. 그들은 너무나 더디게, 어쩌면 너무 늦게야 깨닫는 부류였다. 택시 운전사의 생각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고용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드물다. 그는 바틀릿 양의 경쟁자 중 가장 유능했지만 가장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였다. 마을로 돌아가면 그의 통찰력과 지식은 더 이상 이 영국 여인들을 괴롭히지 못할 터였다. 물론 그 일은 매우 불쾌했다. 그녀는 덤불 속에서 그의 검은 머리를 보았고 그는 그 일을 술집 안주거리로 만들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술집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겠는가? 진정한 위협은 응접실에 있는 법이다. 바틀릿 양은 저물어가는 해를 향해 내려가면서 응접실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다. 루시는 그녀 옆에 앉았고 이저 씨는 맞은편에 앉아 그녀와 눈을 마주치려 했었다. 그는 어렴풋한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알레시오 발도비네티에 대해 이야기했다. 비와 어둠이 동시에 몰려왔다. 두 여인은 초라한 양산 아래 몸을 움츠렸다. 그때 번개가 번쩍였고 불안에 떨던 레빗이 양은 앞마차에서 비명을 질렀다. 다음 번개가 번쩍이자 루시도 비명을 질렀다. 이저 씨가 루시에게 점잖게 말했다. 용기를 내세요. 허니처치 양, 용기와 믿음을 가지세요. 솔직히 말해, 이 자연의 공포에는 신성모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구름과 거대한 전기 현상이 그저 당신이나 저를 소멸시키기 위해 생겨났다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요, 물론이죠. 과학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벼락을 맞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쇠붙이는 반대편 마차에 있고요. 게다가 걸어가는 것보다 마차에 있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루시는 숄 아래로 차촌의 다정한 손길을 느꼈다. 때때로 우리는 따뜻한 위로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중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 신경 쓰지 않는다. 바틀릿 양은 이렇듯 적절한 때에 보여준 친절한 행동으로 몇 시간 동안 설교하거나 따져 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냈다. 두마차가 피렌체 중심부에서 멈춰섰을 때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저씨, BBC가 불렀다. 도와주셔야겠어요. 통역 좀 해주세요. 조지,
에머슨 씨가 소리쳤다. 운전사에게 조지가 어느 길로 갔는지 물어봐요. 길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죽었을지도 몰라. 어서 가세요. 이저씨. 바틀릭 양이 말했다. 우리 운전사는 도움이 안 돼요. 불쌍한 비비 씨를 좀 도와주세요. 그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애가 죽었을 수도 있단 말이야. 노인이 소리쳤다. 죽었을 수도 있어. 전형적인 행동이죠. 목사가 마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그런 사람은 현실을 마주하면 언제나 무너져 내리죠. 그가 뭘 안다고 그래. 단둘이 있게 되자마자 루시가 속삭였다. 샬럿, 이저 씨는 대체 뭘 아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얘야, 그는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그녀는 운전사를 가리켰다. 그는 모든 걸 다 알아. 얘야, 우리가 더 조심했어야 했을까? 그럴까? 그녀는 지갑을 꺼냈다. 하층민과 엮이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야. 그가 모든 걸 다 봤을 텐데. 그녀는 여행 안내서로 파에톤의 등을 두드리며 조용히 해요. 라고 외치고는 1프랑을 건넸다. 알겠습니다. 그는 대답하며 돈을 받았다. 그의 하루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좋았다. 하지만 이 평범한 아가씨 루시는 그에게 실망했다. 길 위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폭풍이 전차선의 가공선을 덮쳤고 거대한 지지대 하나가 무너졌다. 만약 그들이 멈추지 않았다면 다쳤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적인 보존으로 여겼고 삶의 매 순간을 풍요롭게 하는 사랑과 진심의 물결이 혼란 속에서 터져나왔다. 그들은 마차에서 내려 서로를 껴안았다. 지난날에 보잘것없었던 순간들을 용서받는 것만큼이나 그들을 용서하는 것도 기뻤다. 잠시 동안 그들은 엄청난 선의 가능성을 깨달았다. 나이 든 사람들은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들은 그것이 남자답지도 여자답지도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레빗이 양은 비록 계속 마차를 몰았어도 사고는 없었을 거라 확신했다. 이저 씨는 절제된 기도를 중얼거렸다. 하지만 운전사들은 어둡고 진흙탕인 길을 수킬로미터나 달리며 숲의 유정과 성인들에게 영혼을 쏟아부었고 루시는 자신의 영혼을 사촌에게 쏟아부었다. 샬럿, 사랑하는 샬럿, 키스해줘. 또 해줘. 오직 언니만이 날 이해할 수 있어. 조심하라고 경고했잖아. 그런데 난 내가 성숙해졌다고 생각했어. 울지 마. 얘야.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난 고집스럽고 어리석었어. 언니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심했지. 강가에 갔다가 그래도 죽진 않았어. 죽을 일은 없을 거야. 그렇지. 그 생각에 그녀의 회개는 흔들렸다. 사실 폭풍은 길가에서 가장 심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거의 위험에 처했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도 그 위험이 닥칠 것이라 여겼다. 그럴 리 없어. 그렇지 않길 기도할게. 그는 정말 전에도 그랬듯이 놀란 것 같았어. 하지만 이번엔 내 탓이 아니야. 언니가 그렇게 믿어줬으면 좋겠어. 그냥 그 제비꽃의 넋을 잃었을 뿐이야. 아니, 정말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 나도 좀 책임이 있어.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거든. 있잖아. 하늘은 온통 금빛이고 땅은 파란데. 그 순간 그 사람이 꼭 책 속에 나오는 사람 같았어. 책 속. 영웅이니 신인이 하는 여학생들의 시시한 망상 말이야. 그리고 나서 하지만 샬럿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니도 알잖아. 바틀릿 양은 침묵했다. 더 이상 들을 이야기가 없었다. 그녀는 어린 사촌을 이해한다는 듯 애정 어린 눈빛으로 끌어안았다. 돌아오는 내내 루시의 몸은 깊은 한숨으로 떨렸고 그 한숨은 누구도 억누를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하고 싶어. 그녀가 속삭였다. 완전한 진실을 말하는 건 너무 힘들어. 걱정하지 마. 얘야, 좀 진정되면 얘기하자. 자기 전에 내 방에서 이야기하자꾸나. 그들은 손을 꼭 잡고 도시로 다시 들어왔다. 루시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얼마나 가라앉았는지 보고 충격을 받았다. 폭풍은 잦아들었고 에머슨 씨는 아들에 대해 더 관대해졌다. 비비 씨는 다시 기분이 좋아졌고
이저 씨는 이미 레빗이 양을 무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확신하는 사람은 겉모습과 달리 깊은 통찰력과 사랑을 숨기고 있던 샬럿뿐이었다.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는 사치는 긴 저녁 내내 루시에게 거의 행복에 가까운 기분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보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했다. 자신의 모든 감정, 용기의 순간, 터무니없는 기쁨의 순간들, 그리고 알 수 없는 불만을 사촌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아야 했다. 그리고 신성한 확신 속에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풀어내고 해석할 것이다. 드디어 그녀는 생각했다.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될 거야. 다시는 별것 아닌 일에서 비롯된 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일들에 시달리지 않을 거야. 앨런 선생님이 루시에게 연주를 부탁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음악은 그녀에게 어린아이의 놀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훌륭한 인내심으로 잃어버린 짐에 대한 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촌 곁에 앉았다. 이야기가 끝나자 루시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했다. 시간이 늦어지자 루시는 히스테릭하게 흥분했다. 이야기를 확인하거나 적어도 빨리 진행하려고 애썼지만 허사였다. 바틀릿 양이 짐을 찾은 것은 늦은 시간이 되어서였다. 그녀는 평소처럼 부드러운 꾸짖음으로 말했다. 좋아, 얘야. 나는 어쨌든 베드퍼드셔에 갈 준비가 됐어. 내 방으로 오렴 머리 빗겨줄게. 문이 엄숙하게 닫히고 루시를 위해 등나무 의자가 놓였다. 그러자 바틀릿 양이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루시는 그 질문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가 기대했던 것은 그저 자신의 감정을 속속들이 털어놓는 것뿐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건 오직 너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야. 빗물이 검은 창문을 타고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넓은 방은 축축하고 서늘했다. 바틀릿 양의 모자 옆 서랍장 위에서 촛불 하나가 떨리는 불꽃을 흔들고 있었고 빗장이 걸린 문에는 기괴하고 환상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둠 속에서 전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지나갔고 루시는 이미 오래전에 눈물을 닦았음에도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리핀과 바순 그림은 빛이 바래고 흐릿하여 마치 기쁨의 유령처럼 보였다. 거인 애시간제 비가 내리고 있네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바틀릿 양은 그 말을 무시했다. 그를 침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운전사요. 아니, 얘야, 조지 에머슨 씨 말이야. 루시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 이해가 안 돼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사실 그 말을 잘 이해했지만 더 이상 완전하게 솔직하고 싶지 않았다. 그가 그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는 절대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도 그를 좋게 봐주려 하지만 불행히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전에 만난 적이 있어. 그들은 자신의 정복을 남에게 숨기는 법이 거의 없거든. 정복이라고요. 루시는 끔찍한 표현에 얼굴을 찡그리며 소리쳤다. 불쌍한 이야, 이게 그의 첫 번째 사랑이라고 생각하니? 이리 와서 내 말 좀 들어봐. 난 그저 그의 말에서 얻은 정보로 추측하는 거야. 점심시간에 앨런 선생님과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니? 네. 루시가 대답했다. 당시 그녀는 그 논쟁에 동의했었다. 글쎄, 난 고지식한 사람은 아니야. 그를 나쁜 점은이라 부를 필요는 없지만 그는 분명히 교양이라고는 전혀 없어. 원한다면 그의 형편없는 과거와 학력 탓으로 돌리겠어. 하지만 더 이상 질문할 건 없어.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루시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가 좀 더 일찍 생각해내어 자신의 일부가 되었더라면 그녀를 승리로 이끌었을지도 모르는 생각이었다. 그와 이야기해보려고요. 그녀가 말했다. 바틀릿 양은 진심으로 놀란 비명을 질렀다. 샬럿, 언니의 친절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언니가 말했듯이 이건 제 일이에요. 제 일이기도 하고
그의 일이기도 해요. 그럼 그에게 침묵을 지켜달라고 간청할 거니? 아니면 부탁할 거니? 물론 아니죠.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뭘 물어봐도 예, 아니오로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전에는 그가 무서웠지만 이제는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우린 그가 널 걱정하고 있어. 얘야, 넌 너무 어리고 경험도 부족해. 좋은 사람들 틈에서 살아와서 남자들이 어떤지, 어떻게 여자를 모욕하는 데서 잔인한 쾌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 여자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깨닫지 못하는구나. 예를 들어, 오늘 오후에 내가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이 안 나요. 루시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바틀릿 양으로 하여금 질문을 반복하게 했고 더욱 힘주어 읊조리게 만들었다. 내가 도착하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이 안 나요. 루시가 다시 말했다. 그가 널 모욕했을 때 넌 어떻게 대답했니?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언니가 왔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지금이라도 어떻게 했을지 말해줄 수 있겠니? 제가 그랬어야 했는데 그녀는 자신을 돌아보며 말을 멈췄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창문으로 다가가 어둠 속을 들여다보았다. 자신이 그때 어떻게 행동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예약, 창문에서 떨어지렴. 바틀릿 양이 말했다. 길에서 보일 거야. 루시는 순종했다. 그녀는 사촌의 소나귀에 놓여 있었다. 자신이 시작한 자기 미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둘은 조지를 만나 모든 것을 함께 해결하자는 그녀의 제안을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바틀릿 양은 서글픈 표정을 지었다. 아, 진짜 남자라니. 우린 여자 둘뿐이야. 너랑 나. 비비씨는 가망이 없어. 이저씨도 있지만 넌 그를 믿지 않아. 아, 왜 오빠라니? 아직 어리긴 하지만 누나가 모욕당했다는 사실이 그의 야음 속에 큰 사자를 불러일으킬 거야. 다행히 기사도는 아직 죽지 않았어. 여자를 존경할 수 있는 남자가 아직 몇 명은 남아있잖아. 그녀는 말을 하며 여러 개의 낀 반지를 빼서 바늘방석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장갑에 입을 대고 바람을 불어넣으며 말했다. 아침 기차를 타려면 힘들겠지만 노력해야지. 무슨 기차요? 로마행 기차는 언제 출발하는데요? 8시에. 베르톨리니 부인이 화내실 텐데요. 우리가 감수해야 할 일이야. 바틀릿 양은 이미 통보했다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았다. 일주일치 숙박료를 다 내라고 하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 하지만 바이스슨의 호텔이 훨씬 더 편할 거야. 거기선 애프터눈 티가 공짜잖아. 네, 하지만 와인은 더 비싸요. 이 말을 끝으로 루시는 미동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 지쳐있는 그녀의 눈에 샬럿은 마치 꿈속의 유령처럼 불안하고 부풀어 오르는 듯했다. 로마행 기차를 타려면 시간이 부족했기에 그들은 짐을 싸기 위해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루시는 구중을 들으며 방 사이를 오갔다. 그녀는 미묘한 고통보다 촛불 아래서 짐을 싸는 불편함을 더 의식했다. 실용적이지만 서툰 샬럿은 텅 빈 여행 가방 옆에 무릎을 꿇고 크기와 두께가 제각각인 책들을 가방 바닥에 깔아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구부정한 자세에 허리가 아파왔고 아무리 태연한 척해도 늙어가는 것 같아 두세 번 한숨을 쉬었다. 루시는 방에 들어서던 그녀의 말을 듣고 알 수 없는 감정적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단지 누군가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촛불이 더 밝게 타고 짐 싸는 일이 더 쉬워지며 세상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 충동은 오늘 전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강렬했던 적은 없었다. 루시는 사촌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품에 안았다. 바틀릿 양은 다정하고 따뜻하게 포옹을 돌려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었고 루시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는 불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하는 루시, 어떻게 나를 용서할 수 있겠니?
루시는 바틀릿 양을 용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쓰라린 경험을 통해 알았기에 즉시 경계했다. 그녀의 감정은 수그러들었고 포옹 자세를 조금 바꾸며 말했다. 샬럿,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니를 용서해야 할 일이 뭐라도 있다는 것처럼요. 넌 할 일이 많고 나도 용서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아. 내가 매번 널 얼마나 괴롭히는지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아니, 바틀릿 양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역할, 즉 늙어가는 순교자 역할을 맡았다. 아, 하지만 맞아. 우리 여행이 기대했던 만큼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 안 될 거라는 걸 알았을지도 몰라. 넌 더 젊고 강하고 너에게 더 공감하는 사람을 원해. 난 너무 재미없고 구식이야. 내 짐 싸고 푸는 데만 능숙할 뿐이지. 제발요. 내가 유일하게 위안을 삼을 수 있었던 건 네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찾고 종종 날 집에 남겨둘 수 있었다는 거야. 나도 숙녀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름대로 미숙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필요 이상으로 내게 강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어쨌든 이 방들을 내 마음대로 썼잖아.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루시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과 샬럿이 서로 마음과 영혼을 다해 사랑한다는 희망에 매달렸다. 두 사람은 말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난 실패했어. 바틀릿 양은 루시의 트렁크 끈을 묶는 대신 애써 끈을 묶으며 말했다. 널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고 내 엄마에 대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어. 엄마는 내게 너무나 관대했는데 이 참사가 나면 다시는 엄마를 마주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이해하실 거예요. 이 문제는 언니 잘못이 아니고 재앙도 아니잖아요. 내 잘못이야. 정말 재앙이라고. 엄마는 절대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당연히 그래야지. 예를 들어 내가 레빗이 양과 친구가 될 자격이 뭐가 있겠니? 그렇죠. 널 위해 여기 있었는데 널 괴롭혔다면 널 소홀히 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내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엄마도 나처럼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실 거야. 루시는 비겁하게 상황을 개선하고자 말했다. 어머니께서 왜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너는 엄마에게 모든 걸 말하지 않니? 그럴 것 같아요. 내 신뢰를 깰 수는 없어. 그 안에는 신성한 무언가가 담겨 있으니까 네가 엄마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은 말이야. 루시는 이런 식으로 폄하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엄마에게 말했어야 했어. 하지만 만약 엄마가 어떤 식으로든 언니를 비난한다면 나는 약속할게.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엄마에게든 누구에게든 그 일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맹세로 길고 길었던 면담은 갑작스럽게 끝났다. 바틀릿 양은 그녀의 약뺨에 입을 맞추고 잘 자라고 인사한 후 우시를 자기 방으로 돌려보냈다. 잠시 동안 원래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조지는 내내 꼼수를 부리는 것처럼 보였다. 어쩌면 결국 그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몰랐다. 당시 루시는 그를 무죄로 선고하거나 유죄를 판결하지 않았다. 판단을 내리려는 순간 사촌의 목소리가 끼어들었고 그 이후로는 바틀릿 양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지금도 칸막이 벽 틈으로 한숨을 쉬는 바틀릿 양의 소리가 들렸다. 바틀릿 양은 사실 고분고분하지도 겸손하지도 일관성도 없었다. 그녀는 위대한 예술가처럼 행동했다. 한동안, 아니, 수년 동안 그녀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지만 결국 소녀에게는 젊은이들이 더 나은 것을 배우기 전까지는 파멸로 치닫는 사랑 없는 세상의 암울한 진실을 펼쳐 보였다. 악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가장 많이 활용한 사람들의 눈으로 판단하건대 선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 예방책과 장벽으로 가득한 부끄러운 세상이었다. 루시는 이 세상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가장 심각한 잘못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녀의 진심, 동정과 사랑에 대한 갈망이 외교적 수완으로 이용당한 것이다. 이러한 잘못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그녀는 다시는 충분한 고려와 거절에 대한 예방 조치 없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은 영혼의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초인종이 울리자 그녀는 덧문으로 향했다. 덧문에 도착하기 전에 그녀는 망설이다가 돌아서서 촛불을 껐다. 그래서 그녀는 아래 젖은 곳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위를 올려다보았지만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의 방에 가려면 그녀의 방을 지나가야 했다. 그녀는 아직 옷을 입고 있었다. 복도로 슬쩍 나가서 그가 일어나기 전에 가버리겠다고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는 끝났다고 말할지도 몰라. 그녀가 감히 이런 짓을 했을지는 결코 증명되지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에 바틀릿 양은 자신의 방문을 열며 이렇게 말했다. 에머슨 씨, 응접실에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곧 그들의 발소리가 돌아왔고 바틀릿 양은 잘 자요. 에머슨 씨라고 말했다. 그의 무겁고 지친 숨소리가 유일한 대답이었다. 보호자가 그녀의 일을 끝낸 것이다. 루시는 큰 소리로 외쳤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다 사실일 순 없어. 난 혼란스러워하고 싶지 않아. 빨리 늙고 싶어. 바틀릿 양은 벽을 두드렸다. 어서 자렴. 얘야, 푹 쉬어야 해. 아침에 그들은 로마로 떠났다. 다음 영상에서 제8장 이야기가 이어집니다.